혼자 사는 인생, 진짜 그렇게 불쌍해 보이십니까? 노년에 동반자가 없으면 실패한 삶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기분에 휘둘리며 하루하루를 소모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삶은 결핍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누구의 허락도 없이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침묵은 평온이고 혼자는 자유이며 고요함은 해방입니다. 지금부터 그 축복의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여긴 그 혼자가 어쩌면 가장 큰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축복인 첫 번째 이유는 자식 집에서 찬밥 신세 될 일 없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내가 너희 키울 때는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해줬는데 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눈치를 보게 됩니다. 식탁에선 말수 줄고 냉장고 문 열 때마다 조심스럽고 거실에서 발소리 하나에도 며느리 눈치가 쏠립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식 집에서 가족이 아닌 방문자가 됩니다. 자식이 사랑스럽다고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곧 돌봄과 보살핌의 의무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부모는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처음엔 엄마 아버지 언제든 오세요 라며 반갑게 맞지만 며칠 지나면 식탁에 숟가락 하나 추가하는 일도 귀찮아집니다. 결국 냉장고 속 반찬도 남은 밥도 부모 몫이 아니라 남는 음식 처리용으로 바뀝니다. 차린 것도 없어요. 이거 어제 먹다 남은 건데요. 이 말이 반복되면 부모는 입맛을 잃습니다. 혼자 먹더라도 내가 차려 먹는 밥이 낫지 자식 눈치 보며 삼킨 찬밥은 가슴까지 시립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축복입니다. 찬밥을 먹어도 내 손으로 터펴 먹는 밥은 절대 서럽지 않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도 그 안엔 눈치도 없고 멸시도 없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에 담긴 건 음식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가장 슬픈 노년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찬밥이 되는 순간입니다. 가족의 집에서 방 하나 얻고 사는 것이 편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 말 못할 서러움은 하루하루 부모의 정신을 무너뜨립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4세 송말순 씨는 남편과 사별 후 서울에 사는 큰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지 마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라는 말에 감동해 이삿짐을 싸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식사 시간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손주는 방에 문을 닫고 나오는 일조차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보다가도 며느리의 탄식에 리모컨을 내려놓았고 아들은 조금만 맞춰드려요. 엄마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설 전날이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말순 씨가 반죽을 만지자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어차피 저희는 기계로 할 거예요. 그 말에 말순 씨는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고 설 다음 날 짐을 싸서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원주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월세는 없고 연금은 적지만 아침엔 정성껏 국을 끓이고 혼자라도 깨끗한 식탁에 밥을 차립니다. 거실엔 햇살이 들고 이불 위엔 라디오 소리가 맴돕니다. 말순 씨는 말합니다. 자식 집에선 반찬 하나 집을 때도 눈치를 봤는데 지금은 찬밥이어도 내 밥이니 맛있어요. 노년에 가장 비참한 건 배고픔이 아닙니다. 눈치 보며 삼키는 따뜻한 밥보다 혼자 먹는 서늘한 밥이 더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면 그건 혼자 사는 축복입니다. 당신이 식탁에서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면 그 집은 당신의 집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밥 한 그릇, 그걸 마음껏 차려낼 수 있는 곳은 오직 혼자 사는 집뿐입니다. 이래서 늙어 혼자 사는 게 결국은 최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때문에 노년에 혼자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이 들수록 외로움보다 더 치명적인 건 사람에게 받는 배신과 무시입니다. 오랜 세월 믿고 지낸 사람이 어느 날 등을 돌릴 때의 그 충격, 당신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인간관계란 늘 기대가 쌓이면 실망도 함께 옵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깊어지기는커녕 더 피로해지고 오히려 말 한마디에 상처 입고 침묵 하나에도 무시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노년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웃고 넘길 수 있었던 말도 이제는 자존심에 깊이 박혀버립니다. 똑같은 농담도 나이 들고 나면 조롱으로 들리고 관심이라는 말도 이제는 감시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칼날이 더 깊습니다. 며느리의 한숨, 자식의 무표정, 친구의 무관심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마음속에 스며드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모멸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나이 든 사람에게 세상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배려보다 불편함을 먼저 말하고 인간은 존중보다 경계심을 먼저 꺼내듭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삶은 그런 의미에서 방어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고 혼잣말이라도 눈치 볼 일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존재 자체가 불편함이 되는 세상에서 혼자 있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사람에게 맞추느라 깎여나간 자존심, 며느리 눈치 보며 먹는 식사, 친구한테 밉보일까 전전긍긍하는 모임. 이제는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혼자는 외롭지만 상처받지 않습니다. 혼자는 허전하지만 더 이상 짓밟히지 않습니다. 관계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탈출한 자만이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 71살 된 조남식 씨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동네 노인정에 나갔습니다. 함께 화투치고 뉴스 이야기 나누며 지냈던 그 모임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소한 말실수가 화근이 되어 모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이야기를 하며 그래도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싸가지가 없어라고 말한 게 문제였습니다. 웃고 넘길 수 있었던 말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김 노인이 불쾌해하며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고 다음 날부터 남식 씨를 대놓고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눈치를 보며 하나 둘 거리를 뒀고 결국 남식 씨는 스스로 모임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때 느낀 상실감과 모멸감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함께 웃던 사람들에게 한순간에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인간관계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느꼈지만 정작 사과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더 서러웠습니다. 그 일 이후 남식 씨는 혼자 사는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누구와도 얼굴 붉힐 일 없고 아무에게도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삶.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제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 스스로 차린 밥상 앞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웃습니다. 말 걸어주는 사람은 없지만 대신 상처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필요 이상으로 필요하고 위험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나서야 혼자가 얼마나 축복인지 비로소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혼자라는 건 나를 아끼고 지키는 방법입니다. 늦게 알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노년의 고통 절반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누구 인생의 조연이 아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노년에 혼자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평생을 남의 삶을 위해 살았다는 말, 그건 수많은 부모들이 마지막에 내뱉는 한숨입니다. 남편을 위해 아침 일찍 도시락을 싸고 자식을 위해 허리 굽혀 학원비를 마련하고 시댁의 잔소리에 입 다물고 견뎌온 세월.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수십 년인데 돌아보면 정작 나는 언제 살았지? 라는 질문 앞에 멍해집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오다 보면 나라는 존재는 늘 뒤편으로 밀립니다. 하루하루는 바빴지만 그 안에 나는 없었습니다. 누구의 부탁에 시간을 쓰고 누구의 기분에 따라 하루가 흔들리고 누구의 필요에 맞춰 내 인생이 조정됩니다. 노년이 되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힘들다 하면 또 내 삶을 미뤄야 하고 손주 맡겨달란 말에 병원 진료조차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또다시 나는 누구 인생의 조연이 되어 사라집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희생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롯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쓸 수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싶으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인생은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쓸 때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먹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며 사는 것. 그것이 곧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5세 조영자 씨는 평생을 누구 엄마, 누구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늘 내가 뭘 안다고 나서냐고 말했고, 자식들은 엄마는 우리한테 다 해주고 살아야지라며 당연하게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은 돌아가며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끝엔 늘 조건이 붙었습니다. 근데 엄마, 애 좀 봐주셔야 해요. 아침 저녁 식사 좀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이젠 누구의 엄마로 살고 싶지 않다. 그냥 나로 살고 싶다. 그리고 연금으로 월세가 저렴한 원룸을 얻어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라디오를 들으며 커피를 내리고 오전엔 근처 공원에서 혼자 걷습니다. 점심엔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 먹고 오후엔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멈춥니다. 조영자 씨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누구 인생의 조연이 아니에요. 드디어 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됐어요. 노년에 혼자 산다는 건 더 이상 누구의 필요에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오롯이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게 혼자 사는 축복입니다. 마지막 생의 무대에서 더 이상 조연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네 번째 이유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노년에 혼자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노년의 상처는 대부분 관계에서 오고 그중 절반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동창회, 친목회, 아파트 커뮤니티, 교회 모임. 어디를 가든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는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집값, 여행 사진입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외제차 뽑았어요. 우리 손주는 유학 갔어요. 나는 이번에 미국 다녀왔지 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지난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한순간에 초라해집니다. 집은 작고 연금은 적고 자식은 연락도 뜸하고 병원비 걱정에 하루하루 버티는 인생. 비교는 시작되자마자 당신의 자존감을 부숩니다. 특히 함께 사는 가족이 있으면 비교는 일상이 됩니다. 며느리와 옆집 며느리 비교, 사위와 이웃 사위 비교, 내 자식과 남의 자식, 내 식탁과 남의 식탁. 모두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며 오늘의 나를 깎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좋아하던 것도 싫어지고 내가 지켜온 것도 부끄러워지고 나라는 사람 자체가 점점 작아집니다. 결국 남의 삶을 바라보느라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는 건 다릅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자랑을 들을 사람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삶, 나의 속도, 나의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옆집이 이사 갔다 해도 누구 딸이 대기업 취직했다 해도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먹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쓰고 나에게 맞는 옷을 입고 다닙니다. 거기엔 남보다 나은가라는 잣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답게 사는 삶, 그 자체가 가장 고귀한 축복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6세 김정분 씨는 과거 동창 모임에 빠지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 밥을 먹고 근황을 나누는 자리였지만 그 자리는 늘 비교와 은근한 경쟁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모임에 다녀온 날이면 집에 와서 며칠 동안 우울했습니다. 나는 왜 이리 가진 게 없을까? 내 자식은 왜 이리 연락도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라는 생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창이 식사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분아, 넌 늘 입고 다니는 옷이 똑같네. 그 말이 너무도 모욕적으로 들려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남의 시선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 정분 씨는 동창 모임을 끊었습니다. 대신 매주 금요일마다 동네 카페에 가서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혼자 보내는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시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조용한 순간. 지금의 정분 씨는 동네 사람들과 적당히 거리 두며 스스로를 위한 일상에 집중합니다. 동창 모임 대신 동네 도서관 강연에 참여하고 유튜브로 배운 꽃꽂이를 즐기며 거실 한켠을 꾸몄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비교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비교 안 당하니까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에요. 혼자 살면 외로운 줄 알았는데 지금처럼 평온한 적이 없어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짜 내 삶을 사는 첫걸음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삶은 단단해집니다. 누구보다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사는 인생.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단 하나의 조건, 바로 혼자 사는 노년입니다. 이래서 늙어 혼자 사는 것이 결국 가장 부유한 삶입니다. 5번째 이유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아서 노년에 혼자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엄마, 밥 아직 안 됐어요? 아버지, 빨리 좀 움직이세요. 할머니, 빨리 나가야 늦지 않아요. 이런 말들이 무심코 흘러나올 때마다 노인은 움찔하고 맙니다.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기에 더 위축됩니다. 젊은이들 속도를 못 맞춘다고 핀잔을 듣고 늦게 먹는다고 구박을 받으며 결국엔 입을 다물고 속도를 맞춥니다. 그리고 서서히 자기 리듬을 잃고 숨을 조이듯 살아갑니다.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그 평범한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노년에도 사람들 틈에 섞여 살다 보면 내 시간은 없고 남의 시간에 끌려다니며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그런 인생이 과연 마지막 인생답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에 쫓기는 삶이며 존재를 소비당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는 건 다릅니다. 누구의 재촉도 없습니다. 아무도 서둘러라고 말하지 않고 아무도 빨리 좀 해요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싶은 시간에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를 온전히 내 속도로 살아간다는 건 노년의 진짜 자유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고요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여유가 있고 품격이 있습니다. 남의 걸음에 끌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내 템포대로 사는 삶. 그것이 혼자 사는 인생이 주는 가장 깊은 축복입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78세 박태순 씨는 자식들 집을 돌아가며 지냈습니다. 며느리는 매번 태순 씨가 늦게 일어난다고 싫은 티를 냈고 손주는 할머니 왜 이렇게 느려요 라며 재촉했습니다. 식사도 늘 급하게, 이동도 항상 서두르게, 그 집에선 느긋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외출 준비를 하다 늦었다는 이유로 아들한테 들은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엄마, 왜 이렇게 굼떠요? 제발 좀 빨리 좀 해요. 그 말에 태순 씨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짐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고 그날 밤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현재 그녀는 동네의 작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월세는 적고 연금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됩니다. 아침엔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천천히 일어나고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정성껏 끓여 먹습니다. 날씨 좋은 날엔 아무 계획 없이 버스를 타고 공원으로 나가 걷고 하고 싶은 일은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박태순 씨는 말합니다. 혼자 사니까 한 번도 빨리라는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얼마나 큰 해방인지 몰라요. 노년에 가장 잔인한 건 아프다는 것도 외롭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종일 누군가에게 재촉당하며 사는 것. 그게 늙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는 건 그 모든 재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천천히 걸어도 되고 쉬엄쉬엄 살아도 됩니다.
남의 속도에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삶, 그 자체가 노년의 진짜 자유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어서 노년에 혼자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살면서 가장 억울한 순간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갈 때입니다. 하고 싶은 일도, 살고 싶은 곳도, 쓰고 싶은 돈도 전부 남의 기준과 입맛에 맞춰 살아야 할 때 사람은 점점 나라는 주체를 잃어버립니다. 젊을 땐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의 틀 속에서 타협하며 살아야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타인의 인생을 따라 삽니다. 아들이 원하는 곳에 살아주고 며느리가 편한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 손주 일정에 내 일정을 밀어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건 잊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남의 인생에 맞춰 살아간다면 노년은 또 한 번의 종속일 뿐입니다. 혼자 산다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젠 내가 내 인생의 설계자입니다. 언제 이사 갈지, 어떤 병원에 갈지, 남은 돈을 어떻게 쓸지, 여생을 어디에서 마무리할지. 그 모든 선택이 온전히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걷고 싶은 길을 걸고 다음 달 떠나고 싶은 여행지를 정하고 다음 해엔 취미 하나를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계획이 자유롭다는 뜻이 아니라 삶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보다 더 명예롭고 고귀한 노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자신이 설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인생의 주인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72세 이마자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 자식들의 설득으로 몇 년간 서울 아파트에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선 아무것도 그녀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외출 시간도, 집안에서의 역할도, 돈을 쓰는 것도 모두 제한됐습니다. 엄마, 그 돈은 아껴요.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이 나이에 혼자 여행 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들이 반복되자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살게 해주고 있는 느낌에 사로잡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화자 씨는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시니어 공유주택을 본 뒤 단호히 결정했습니다. 청주 외곽의 조용한 시니어 전용 임대주택을 신청했고 이사 당일 모든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턴 내 인생, 내 방식대로 살아볼 거야. 그녀는 지금 매주 월요일마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수요일엔 영화 동아리 모임에 참석합니다. 가끔은 기차를 타고 근처 도시로 1박 2일 여행도 떠납니다. 연금은 적지만 본인이 계획한 대로 쓸 수 있어 돈이 줄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결정한 인생이라 하루하루가 뿌듯하다고 말합니다. 이마자 씨는 말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그려나가는 지금이 진짜 살아있는 시간 같아요.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노년에 혼자 산다는 건 외로움의 방치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위대한 회복입니다. 누군가의 계획표에 따라 움직이던 날들에서 벗어나 내 손으로 인생의 다음 장을 그리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 바로 혼자 사는 용기입니다. 이래서 늙어 혼자 사는 게 결국 최고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혼자 사는 게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늙어서도 누군가 곁에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으십니까? 지금도 자식과 배우자 눈치 보며 하루를 보내고 있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건 절대 외로움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평생 타인에게 뺏겨온 인생을 되찾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자유, 해방, 평온.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식, 바로 혼자 사는 삶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생각보다 당신의 노년은 훨씬 더 멋질 수 있습니다. 이래서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라 하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축복인 첫 번째 이유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입니다.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나중엔 나 좀 보살펴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늙으면 나도 좀 기대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미 불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살피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부모는 짐이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함께 산다는 건 그들의 삶을 침범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아버지는 왜 자꾸 나가자고 해? 이번 달엔 카드값도 많은데 또 생활비 줘야 해? 이런 말들이 평생 정을 쏟아부은 자식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부모는 무너집니다. 더 무서운 건 그런 말을 들어도 부모는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자식 집에 얹혀 사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눈치 보이며 밥을 먹고 하루 종일 조용히 TV만 보며 손주가 툴툴거리면 주방으로 피신하는 삶. 그런 인생이 정말 부모로서의 마무리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철저한 모욕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짓밟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그들의 삶에 끼어들지 않으며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혼자라는 사실은 자유이고 품격이며 해방입니다. 혼자 살면 자식도 편하고 나도 편합니다. 오히려 때때로 전화 한 통, 용돈 몇만 원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진심이 오갑니다. 함께 살며 다투고 상처 주는 관계보다는 멀리 있어도 존중과 감사가 남는 관계가 훨씬 더 성숙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3세 윤정순 씨는 5년 전 며느리와 갈등 끝에 아들 집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어떻게 마련해줬는데 결국 쫓겨나다시피 나오다니 자존심은 바닥이었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지하 월세방에 살기 시작한 첫날 정순 씨는 느꼈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눈치 안 주는 이 조용함이 이게 진짜 내 공간이구나. 다음 날엔 스스로 아침을 차려 먹었고 라디오를 틀며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린반에 등록했고 동네 요가 교실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이 생기자 몸도 마음도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과는 2주에 한 번 정도 커피숍에서 만나 근황을 나누며 웃고 떠듭니다. 정순 씨는 말합니다. 같이 살 땐 매일 얼굴 보면서도 서운하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보고 싶을 때 보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게 진짜 가족 같아요.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야 진짜 사랑이 남습니다. 혼자 살아야 오히려 관계가 더 부드럽고 단단해집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식을 자유롭게 해주고 나 자신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축복인 두 번째 이유는 눈치 보지 않고 생활할 수 있어서입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다고 눈치, 냉장고 문 열고 뭐 하나 꺼냈다고 눈치, 드라마 소리. 조금만 커도 한숨 섞인 시선이 돌아오는 그곳. 그게 자식 집에서의 현실입니다.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손주 눈치, 그리고 말없이 나를 평가하는 자식의 시선까지. 그 집에서 부모는 더 이상 어른이 아닙니다. 말 없는 침입자일 뿐입니다. 엄마, 이건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 지금 그거 좀 조용히 해줘요. 애들 자니까 그만 좀 움직이세요. 이 말들이 한두 번 들리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자존심보다 주눅이 먼저 들고 그 다음은 체념입니다. 입을 닫고 방에만 있고 눈치만 보며 하루를 흘려보내는 삶. 그렇게 살다가 문득 거울을 보면 그 안엔 내가 아닙니다. 존재감 없는 그림자 하나만 남습니다. 이게 과연 가족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고립이며 비참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축복입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가 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틀고 싶은 음악을 틀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진짜 내 삶입니다. 혼자 산다는 건 고요함을 가진다는 뜻이고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눈치 없이 사는 삶은 절대 무책임하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6세 이창순 씨는 3년 전까지 둘째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말은 안 했지만 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손주는 거실에서 뭘 켜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서 그녀는 침대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밥 드세요란 말에만 움직였고 드라마는 이어폰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에게 전화로 속마음을 털어놨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나와요. 너무 불편하면 왜 참고 있어요? 결심은 빨랐습니다. 작은 원룸을 구하고 정부 지원으로 임대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이창순 씨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 잠이 정말 달게 왔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라디오를 틀고 냉장고에서 미리 사둔 찐고구마를 꺼내 먹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없고 말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매일 아침 9시에 근처 도서관으로 산책 겸 책 보러 나갑니다. 점심엔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직접 끓여 먹고 오후엔 커피 한 잔을 내리며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혼자 산다는 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눈치 안 보고 사는 삶, 그게 바로 진짜 인간다운 노년입니다. 이래서 늙어 혼자 사는 게 결국 최고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축복인 세 번째 이유는 억지로 인연을 이어가지 않아도 돼서입니다. 인생 후반부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관계입니다. 잘해도 상처받고 참아도 무시당하고 끊으려 하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관계는 힘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래도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이 나이에 사람 하나 끊는 게 뭐 대수냐. 이런 생각으로 억지로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 결국 남는 건 피로와 후회뿐입니다. 함께 있어도 기쁘지 않고 대화가 아니라 참견만 오가며 만나고 나면 허탈하고 기운 빠지는 사람. 그런 인연은 더 이상 인연이 아니라 감정의 고문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을 끊는 게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혼자 남을까 봐입니다. 그래서 눈치 보고 싫은 소리 들어도 애써 웃고 불편한 자리를 계속 반복합니다. 결국 그 관계는 당신의 기력을 빨아들이고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고 갑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건 이런 불필요한 인연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통화하지 않아도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굴 위해 내 일정을 조정할 필요도 없고 듣기 싫은 말을 참을 이유도 없습니다. 인연을 유지하려 애쓰는 시간에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며 쉬는 편이 1000배는 낫습니다. 불편한 사람을 곁에 두는 건 외로움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더 깊게 파는 행위입니다. 진짜 편안한 인생은 나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잘라낼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5세 박혜순 씨는 오랫동안 같은 노인의 모임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 모임에 늘 끼어들고 자랑하고 험담을 일삼는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 사람도 외로운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 때문에 모임 자체가 피곤해졌고 혜순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혜순 씨는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나는 내가 싫은 사람을 계속 만나고 있지? 그날 밤 그녀는 단호하게 결단했습니다. 다음 날 단톡방을 조용히 나왔고 이후 그 모임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그림 그리기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조용했고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박혜순 씨는 주 3회 수업을 나가며 혼자 그림도 그리고 전시회도 다닙니다. 관계에 휘둘리지 않자 표정이 밝아지고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 많아도 외로운 게 진짜 외로움이고
혼자여도 편안하면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인연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건 억지로 인연을 꾸역꾸역 이어가지 않아도 되는 해방입니다. 잘라내야 할 사람은 자르고 불편한 관계는 놓아야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할 시간입니다. 그게 진짜 혼자 사는 축복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축복인 네 번째 이유는 돈을 내 방식대로 쓸 수 있어서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현실입니다. 자식 눈치, 배우자 눈치, 며느리와 사위의 눈치, 그리고 주변의 헛된 평가까지. 돈은 내 통장에 있는데 내가 쓰려 하면 100가지 이유가 따라붙습니다. 이 나이에 뭘 그렇게 사요? 그 돈 아껴서 손주 학원비 보태주세요. 옷이 그렇게 많으면서 또 사요? 병원비 대비해야죠, 엄마. 이 말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나는 쓰면 안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날 먹고 싶은 고기 한 점, 사고 싶던 꽃무늬 블라우스 하나, 입장권 3,000원짜리 전시회 티켓 하나조차 망설이며 지나칩니다. 자식에게 잔소리 들을까봐, 남편 눈치 보일까봐, 결국 통장은 그대로인데 인생은 점점 말라갑니다. 돈은 삶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 도구를 내 손으로 쥐지 못하면 남은 인생은 허락받아야 하는 나날의 연속이 됩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와도 통장 잔고가 늘어나도 실상은 내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00원짜리 커피를 매일 마셔도 한 달에 책을 5권 사도 손자 용돈보다 내 피부과 관리비가 더 들어가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쓰지 않으면 영영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가슴 두근거리는 물건 하나, 나를 웃게 만드는 맛있는 음식 하나, 그게 5만 원이라면 그건 지출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부산 사상구에 사는 77세 배영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자식들 옆에 살기 위해 둘째 아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연금과 적금 일부로 매달 100만 원 넘는 생활비를 부담했지만 자식들은 항상 말했습니다. 엄마, 큰 돈은 쓰지 마요. 무슨 일 생길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숙 씨는 백화점에서 우연히 자신이 젊었을 적 꿈꾸던 디자인의 코트를 발견했습니다. 가격은 28만 원. 살까 말까 망설이던 그때 옆에 있던 며느리가 툭 내뱉었습니다. 엄마, 그 돈이면 손주 학원비 2달치예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매장을 나온 그녀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일주일 뒤 동네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였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녀가 뭘 사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달 영숙 씨는 바로 그 코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전시회에 갔고 근처 커피숍에서 디저트를 시켰습니다. 그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비싸게 산 게 아니라 비로소 나를 위해 산 거예요. 지금 그녀는 매달 자신에게 기분 좋은 낭비를 한 번씩 선물합니다. 꽃을 사고 좋아하는 가수의 CD를 사고 기분 내키면 택시도 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돈인데 왜 못 써요? 이제라도 내 맘대로 써서 다행이에요. 혼자 산다는 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자유가 바로 노년을 웃게 만들고 지갑보다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늙어 혼자 사는 축복은 단순한 생활의 자유가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나로 바꾸는 진짜 해방입니다. 돈을 쓰는 손이 자유로워질 때 인생도 비로소 나의 것이 됩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축복인 5번째 이유는 가고 싶은 곳만 갈 수 있어서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늘 타협의 연속입니다. 같이 살면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거긴 왜 가려고 해요? 혼자 다니면 위험하지 않아요? 차라리 이마트나 가요. 결국 내가 원하던 장소는 묻혀버리고 가기 싫던 곳에서 피곤만 쌓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조용한 산책로가 좋은데 상대는 사람 많은 대형 마트로 갑니다. 나는 절에 가고 싶은데 가족은 교회가 낫다고 말립니다. 그 어정쩡한 타협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진짜 가고 싶었던 곳은 점점 멀어집니다. 심지어 왜 하필 거길 가냐는 말 한마디에 아예 포기하는 일도 생깁니다. 노년의 소소한 기쁨은 그렇게 사라지고 결국 가기 싫은 곳에 끌려다니다가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설명 없이 훌쩍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는 여행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입니다. 걷고 싶은 골목이 생기면 당장 신발을 신고 나설 수 있고 들꽃이 피는 공원에 매일 가서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구랑 가느냐보다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에 집중할 수 있는 삶. 그게 혼자 사는 인생의 특권입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는 삶은 곧 갇힌 삶입니다. 그러나 혼자 산다는 건 공간과 관계에서 모두 해방된 상태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원하면 가고 내가 싫으면 가지 않는 당당한 선택권이 생깁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78세 김은자 씨는 젊을 땐 한 번도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정한 여행지, 자식들이 원하는 장소, 친구들의 제안에 끌려다니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건 늘 미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어디 다니지 말고 집에 좀 계세요. 그 말이 못내 서운했지만 은자 씨는 조용히 가방을 쌌습니다. 목적지는 통영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던 도시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통영항에서 그녀는 바다를 마주한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진짜 여길 혼자 왔네. 그날 저녁 혼자 먹은 멍게 비빔밥 한 그릇이 평생 먹은 어떤 진수성찬보다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녀는 혼자 여행하는 시니어 여행자로 동네에서 유명합니다. 전국의 사찰, 고택,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고 때론 유튜브에 짧은 브이로그도 올립니다. 은자 씨는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답게 사는 기분이에요. 남 따라가는 인생은 끝났어요. 이제는 내가 길을 정해요. 노년이 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갇힙니다. 그러나 혼자 산다는 건 마음의 문을 열고 가고 싶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자유입니다. 타인의 허락 없이 내 발로 걷는 삶. 그 자유가 바로 노년의 축복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축복인 6번째 이유는 나를 위해 하루를 전부 사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희생한 존재는 바로 나입니다.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부모 형제 때문에 나 자신을 뒤로 미루고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입니다. 아침을 내 입맛대로 차린 적이 언제였는지, 낮에 하고 싶은 일을 맘껏 해본 적이 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노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 없습니다. 손주 봐달라고 하면 달려가고 아프다는 자식 전화에 먼저 걱정하고 동네 사람의 모임에도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꾸역꾸역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하루는 어디에 있었지? 라는 허무함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심지어 혼자 있는 시간마저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빈둥대도 되나?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쉴 틈조차 빼앗깁니다. 그건 휴식이 아니라 눈치 보기이며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또 다른 희생으로 소모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는 건 다릅니다. 그 어떤 부탁도 요청도 간섭도 없이 온전히 나만을 위한 하루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도 내 마음, 밥을 먹는 시간도 내 선택, 가만히 멍하니 앉아있는 그 시간조차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완전한 내 것이 됩니다. 누구에게도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확신. 그것이 바로 혼자 사는 노년이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9세 박영란 씨는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아침을 챙기고 저녁에는 시어머니 약을 챙기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가족이 전부였고 자신은 늘 나중에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각자 흩어져 살아가자 그녀는 처음으로 아무런 스케줄이 없는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못 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한가해도 되나? 라는 죄책감이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들은 동네 노인복지관 강좌에서 이런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의 삶은 누구를 위해 살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선언이어야 합니다.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긴 뒤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아침 9시에 천천히 일어나 직접 끓인 미역국을 한 숟갈 떠먹으며 웃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이했고 점심엔 동네 국밥집에서 혼밥을 했습니다. 오후엔 라디오를 들으며 십자수를 놓고 저녁엔 좋아하던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이젠 내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이 하루하루가 전부 내 것이니까요. 노년에 혼자 산다는 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남에게 쓰기만 했던 시간을 비로소 나에게 돌려주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내가 원하면 움직이고 내가 쉬고 싶으면 멈출 수 있는 하루. 그 하루가 모여 만들어지는 인생의 마지막 장은 누구보다 아름답고 당당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당신을 위해 하루를 써도 됩니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다 늦었습니다. 외로워서 다시 누군가를 받아들이려는 그 순간 인생은 두 번째 함정에 빠집니다. 혼자가 외로워서 손 내민 사람에게 당신의 평온한 노후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지만 통장은 비었고 믿음인 줄 알았지만 마음만 다쳤으며 가족이 될 줄 알았던 사람은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재혼은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 고르면 평생 후회하는 마지막 실수가 됩니다. 노년에 진짜 무서운 건 혼자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임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재혼 상대로 절대 안 되는 5가지 인간 유형을 주제로 한 영상입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혼 사유를 끝까지 숨기는 사람입니다. 재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상대의 과거를 알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혼 이유를 애매하게 얼버무리거나 그냥 성격 차이였어, 잘 맞지 않아서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대체 무슨 성격 차이가 있었는지, 어떤 문제로 갈라섰는지 묻는 순간 얼굴을 굳히며 그 얘긴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아라며 방어선을 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처가 깊어서 그럴 거야. 그러나 이 생각이 바로 지옥문을 여는 첫 단추입니다. 이혼 사유를 끝까지 말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과거를 숨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 배우자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했거나 외도나 경제적 무책임 같은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숨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괜찮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속으로 미소 짓습니다. 걸리지 않았군. 이런 사람은 재혼 후 돌변합니다. 과거에 보여주지 않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고 갈등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이혼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하지만 그때는 늦습니다. 당신은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고 재산도 얽혔고 감정도 깊어졌습니다. 빠져나오려면 상처는 곱절이고 후회는 평생 남습니다. 이혼을 끝까지 숨기는 사람, 그건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배신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67세 정미란 씨는 교회에서 알게 된 남성과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혼 경력자였고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 결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상처가 커서. 정 씨는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나중에 말해줄 수도 있겠지 하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대신 그는 따뜻했고 매너도 좋았고
그녀가 힘들 때마다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반년 만에 재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결혼 한 달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을 하자 남편은 갑자기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도 똑같아. 다 똑같아. 충격이었습니다. 그 온화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이후로도 감정 기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조금만 의견이 다르면 집을 나갔고 몇 시간 뒤 울면서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러게라며 무릎 꿇었습니다. 정 씨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지인에게 조심스럽게 남편의 과거를 물었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부인에게도 수차례 폭언과 감정 폭력을 가했고 결국 이혼조차도 합의가 아닌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상대가 나를 버렸다는 식으로 피해자 행세를 했다는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정 씨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내고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까지 무너질 수는 없다. 그녀는 이혼을 준비했고 남편이 처음처럼 빌며 매달려도 단호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또다시 이혼이라는 이름을 안게 되었지만 정 씨는 말합니다. 속고 사는 결혼보단 알고 끝내는 이혼이 100배 낫습니다. 이 사례는 말해줍니다. 이혼 사유를 끝까지 말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당신에게도 그 이유를 반복할 사람입니다. 감추는 사람은 반성하지 않은 사람이고 반성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재혼은 두 번째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두 번째 함정이 됩니다. 상대의 과거를 묻는 건 예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끝까지 말을 돌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의심하고 멈춰야 합니다. 그 침묵 속엔 당신이 감당 못할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기 불행만 끝없이 말하는 피해자 코스프레형입니다. 이들은 만날 때부터 온통 나 불쌍해요로 도배된 인생사를 읊습니다. 첫 마디부터 전 정말 힘들게 살아왔어요. 전 늘 희생만 했어요. 라는 말로 시작해 전 부인 또는 전 남편에 대한 원망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듣는 사람은 처음엔 안쓰럽고 짠해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좀 편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함정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의 정서적 쓰레기통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남 탓입니다. 전 배우자가 문제였고 자식도 말 안 듣고 세상도 자기를 외면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언제나 나는 그냥 참고 견딘 사람이라며 자신을 미화합니다. 그 이야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연민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안타까워할수록 이들은 당신에게 더 달라붙고 당신이 걱정할수록 더 깊이 감정을 빨아먹습니다. 이 유형의 무서운 점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도 과거를 반복하고 사소한 갈등조차 나한테 왜 이래요? 난 늘 당하기만 해요 라며 피해자로 몰아갑니다. 결국 상대방은 죄책감을 안고 늘 미안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단 한 번 소리를 높이면 그들은 몇 날 며칠을 침묵하거나 눈물을 무기로 감정을 휘젓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일상은 죄책감과 눈치로 가득 찬 감정 지옥이 됩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68세 신미화 씨는 남편과 사별 후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첫 만남에서부터 전 아내의 폭언과 배신을 말하며 울먹였습니다. 그 사람은 날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결혼 내내 나는 그림자였어요. 신 씨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순한 사람이 왜 그런 고통을 겪었을까? 그녀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렇게 둘은 몇 개월 안 되어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 첫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신 씨가 외출이라도 하려 하면 당신도 날 혼자 두고 가는구나. 결국 똑같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돌아오는 건 난 또 상처받았어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 씨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만 좀 피해자처럼 말하면 안 될까? 나도 힘들어. 그 말에 남편은 얼굴이 일그러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결국 날 이해 못하는구나. 다 똑같아.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날 이후 며칠간 냉전이 이어졌고 신 씨는 혼자 울다 결국 친정에 내려가 마음을 추스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감옥이야. 그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다시 혼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혼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신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착한 게 아니라 불행을 무기로 사람을 묶는 사람이었어요. 피해자 코스프레형은 결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자신만 힘들다고 말하며 당신의 감정과 희생을 흡수합니다. 처음엔 안쓰러워 보이지만 그 속엔 책임 회피, 감정 조종, 비난 회피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 인생은 늘 사과하고 늘 눈치 보고 늘 자기를 탓하게 됩니다. 감정의 진흙탕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기 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인간 유형입니다. 그들의 눈물 뒤에는 진심이 아닌 철저한 감정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늦기 전에 끊어내야 당신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자식에게 목줄이 잡힌 사람입니다. 재혼은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중장년의 재혼은 자식이 얽히는 순간부터 전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키우는 주범이 있습니다. 바로 재혼 후에도 자식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겉으론 이젠 내 인생 살 거야 라고 말하지만 결정 하나 할 때마다 자식에게 물어보고 자식의 기분이 중요하고 자식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재혼하면 당신의 삶은 철저하게 그 집 자식들 기분 따라 사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들이 좀 예민해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틀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해지고 더 날카로워집니다. 문제는 그 자식을 말릴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배우자는 늘 내 자식이니까라며 변명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뒤에서 눈총을 받아도 결국 돌아오는 말은 당신도 좀 이해해줘입니다. 이 유형은 재혼 후에도 자식이 집에 오면 식사도 바뀌고 대화도 바뀌고 당신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명절이면 자식 편을 들어 당신을 집 밖으로 내모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자식이 반대하면 모든 계획이 취소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여행도, 집 수리도, 노후 설계도 전부 자식의 의견 앞에 무릎 꿇습니다. 결국 당신은 결혼했지만 그 집의 외부인으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66세 임금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7년 만에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혼남이었고 성격도 좋고 매너도 좋아 보였습니다. 단 하나 걸리는 게 있었다면 아들이 결혼도 안 하고 여전히 아버지 집에 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좀 내성적인 편이라서 방해는 안 될 거야. 임 씨는 믿었습니다. 어차피 성인인데 괜찮겠지. 결혼 후 한 달은 평온했습니다. 문제는 그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는 저녁부터 시작됐습니다. 임 씨가 부엌에 있으면 슬리퍼를 질질 끌며 지나가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일부러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하루는 임 씨가 고기 반찬을 했는데 아들이 식탁 앞에 앉지도 않고 내 입맛에 안 맞아라며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걸 본 남편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임 씨에게 그냥 아들 성격이 좀 예민해서 그래라고 감쌌습니다. 정점을 찍은 건 명절 때였습니다. 임 씨가 직접 송편을 빚고 차례 음식을 준비했는데 남편의 딸이 집에 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굳이 이모까지 부를 필요 있어요? 남편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임 씨는 굳은 손으로 전을 뒤집으며 혼자 울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후 임 씨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이혼을 통보하자 남편은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만 아니었으면 우린 정말 잘 살았을 텐데.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그 애들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당신이 문제였어요. 그렇게 임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줍니다. 자식에게 휘둘리는 사람과의 재혼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부모를 조종하고 그 조종에 흔들리는 사람은 배우자가 아닌 자식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재혼은 두 사람의 연합이지 자식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자식 눈치를 본다면 그 순간 당신은 결혼한 게 아니라 감정의 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절대 재혼 상대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인생을 지킬 사람인지 자식의 기분을 먼저 챙기는 사람인지 그 차이를 보지 못하면 노년이 지옥이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자신의 외로움만 채우려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혼자가 싫어 재혼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좋아서가 아니라 혼자 밥 먹기 싫어서, 밤에 조용한 집이 무서워서, 누구라도 옆에 있어야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당신을 고른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결혼을 감정의 공백 채우기 수단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당신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며 말합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겠어요. 전화 안 받으면 불안해요. 마치 진심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외로움의 구멍을 당신으로 막으려는 감정 중독입니다. 이 유형은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감정을 구걸합니다. 혼자 두면 서운해하고 자신의 감정에 당신이 반응해주지 않으면 바로 토라지고 무시당했다고 분노합니다. 당신이 단지 하루 외출을 했다는 이유로 날 방치했다. 혼자인 줄 알았다며 큰 소리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들의 감정은 늘 극단이고 당신은 그 감정의 온도계처럼 휘둘립니다. 더 문제는 당신이 힘들다고 말할 틈조차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외로움을 이해하고 보듬는 역할에 지칠수록 이들은 더 강하게 매달립니다. 당신이 걷고 싶어도 안 되고 쉬고 싶어도 안 되며 늘 옆에서 함께 있어 달라는 요구만 쏟아집니다. 결국 당신 인생은 이 사람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로 전락합니다. 당신의 삶, 당신의 감정, 당신의 시간은 모두 침묵해야 하고 그 사람의 허전함만 메워줘야 하는 감정 노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69세 최말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기 너무 외롭다는 이유로 지인의 권유를 받아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혼 경력자였고 다정하고 유머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주 연락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혼자라 너무 허전해. 우리 같이 외롭지 않게 살아보자. 처음엔 위로가 됐습니다. 외롭다는 공감이 서로를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석 달 만에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최 씨가 동네 친구들과 찻집에 나가면 10분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니지? 처음엔 질투로 여겨졌지만 곧 의심과 불신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최 씨가 목욕탕을 다녀오면 수건 냄새까지 맡으며 혹시 다른 데 들렀냐고 따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는 것도 못하게 했고 하루에 몇 번씩 울며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최 씨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 있어도 밖에 나가도 감시받는 기분이었고 이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최 씨가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도 남편이 와서 말한 한마디였습니다. 당신 여기 있는 동안 나 혼자 어떻게 견디라고? 그 말에 최 씨는 울었습니다. 내가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그 사람의 외로움만이 존재하는 관계였습니다. 퇴원 후 최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무서울 줄 알았지만 오히려 해방감이 컸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혼자 살아서 외로운 게 아니라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서 외로웠어요. 지금은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며 하루 한 끼를 천천히 먹고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진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례는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절대 재혼 상대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감정의 포로가 되는 삶입니다. 사랑이란 함께 있어 편안해지는 것이지 끊임없이 불안과 눈치로 얼어붙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외로움을 달래는 도구로 선택되기 전에 그 사람의 감정 속도를 냉정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노년은 감정에 질질 끌려다니는 지옥이 됩니다. 5번째 유형은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재혼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파탄나는 유형이 바로 돈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도 없고 돈을 쓰는 기준도 없고 미래 계획도 없이 당장 눈앞의 쾌락과 허세에만 목숨을 겁니다. 겉으로는 허세로 포장된 자신감에 매력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돈은 벌면 되지 나중에 잘 되면 갚아줄게 같은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그 사람, 그 순간부터 당신 통장엔 구멍이 생깁니다. 이들은 처음엔 관대합니다. 밥도 사고 선물도 하고 어디든 데려갑니다. 하지만 결혼 후 달라집니다. 생활비는커녕 카드값과 보험료도 내지 않으며 말합니다. 우리 돈인데 왜 당신이 따져? 결국엔 당신의 연금, 당신의 예금, 당신 이름으로 된 부동산까지 손대기 시작합니다. 재혼 상대가 아닌 재정적 부담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유형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들이 본인 상황에 대해 절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게 없어도 허황된 사업 얘기나 뜬구름 잡는 투자 계획을 말하며 당신을 끌어들입니다. 당신의 돈이 없으면 사랑이 식었다고 말하고 당신이 따지기 시작하면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지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야 라는 감정카드로 당신을 흔듭니다. 결국 애정도 돈도 바닥나고 남는 건 싸늘한 잔고와 당신 혼자뿐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67세 김은희 씨는 남편과 사별 후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는 대단히 젠틀했고 당신처럼 기품 있는 분은 처음 본다며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엔 자가용을 끌고 와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오랜만에 설렜습니다. 나도 다시 누군가와 웃을 수 있구나. 그렇게 재혼을 결심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결혼 3개월 차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돈 이야기를 꺼낸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래 하던 사업이 있는데 투자금만 조금 있으면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어. 김 씨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일 말을 바꾸며 설득했습니다. 은행에 빚을 내느니 가족끼리 도와야 하지 않겠어? 당신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제 우리 공동 재산이잖아. 결국 김 씨는 수중에 있던 예금 4천만 원을 넘겨줬습니다. 그 후 남편의 태도는 변했습니다. 외출이 잦아지고 연락은 줄어들었고 사업이 바빠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속에는 요즘은 늙은 여자 돈 뜯어내는 것도 쉬워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은 김 씨는 바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남편은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여성과 재혼했다가 돈을 끌어내고 헤어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원으로 이용당했음을. 김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 돈보다도 내 마음을 그렇게 쉽게 믿게 한 나 자신이에요. 재혼은 사랑의 완성이 될 수도 있지만 파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바로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돈 앞에서 가볍게 말하는 사람, 지출의 계획이 없는 사람, 당신의 재정을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는 사람. 이들은 절대 재혼 상대가 되어선 안 됩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인생은 현실에서 무너집니다. 돈을 무시하는 순간 당신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이 유형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와 남은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자식 키운답시고 청춘 다 바치고 이제는 좀 기대고 싶어 찾아간 그 집에서 당신은 귀한 부모가 아니라 불청객이 됩니다. 식탁엔 자리를 내어줘도 마음 둘 자리는 없고 말 한마디에도 눈치 보게 되며 눈 맞춤 한 번에도 긴장하게 됩니다. 괜히 켜놓은 TV 볼륨이 크다며 한숨 쉬는 며느리, 냉장고 문 하나 열었을 뿐인데 굳어지는 자식 얼굴. 결국 남는 건 말 한마디 못 꺼내고 삼킨 억울함과 다시는 오지 말아야겠다는 쓰라린 깨달음 뿐입니다. 자식 집은 당신의 집이 아닙니다. 정든다고 편해지는 곳이 아니라 오래 있을수록 작아지는 곳입니다. 오늘은 결혼한 자녀 집에 절대 가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주제로 한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존엄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참고 견디며 살아온 당신, 그 헌신과 희생이 결혼한 자식의 집에선 단 한마디 말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반깁니다. 어머님 오셔서 너무 좋아요. 어머니 계시니 집이 든든해요. 하지만 그 말은 며칠도 안 가 바뀝니다. 어느 날 며느리의 입에서 무심히 튀어나온 한마디, 그 한 줄이 당신의 존재를 뿌리째 흔듭니다. 어머님, 그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엄마, 그건 저희 방식이 있어요. 이번엔 그냥 조용히 지냈으면 해요. 그 말에 담긴 뜻은 분명합니다. 당신 방식은 여기서 불필요하다. 당신은 손을 떼도 좋다. 당신은 중심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집을 도우고 싶어도 이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의 손맛도, 생활 습관도, 말투도, 심지어 존재 자체까지 점점 구석으로 밀려납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며느리의 말이 당신 자식의 침묵 속에서 정당화된다는 점입니다. 아들은 조용합니다. 사위는 웃기만 합니다. 아무도 당신 편에 서주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 입을 다물고 방 안에 머무르며 한마디 말조차 조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노년에 찾아온 가장 잔인한 순간입니다. 존엄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짓밟히는 현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3세 이정희 씨는 남편과 사별 후 큰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만 편하시면 저희야 감사하죠 라고 말했고 손주도 좋아했습니다. 이 씨는 새벽마다 일어나 손주 도시락을 싸고 식사도 준비하고 빨래도 도맡아 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쓸모 있는 존재로 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 도시락 그렇게 안 싸요. 애가 좀 창피해한대요. 이 씨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세미는 저희가 쓰던 방식이 있어서요. 그냥 저희가 할게요. 겉으론 공손했지만 속은 분명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결정적인 순간은 손주 생일날이었습니다. 이 씨는 손수 미역국과 잡채, 과일까지 정성껏 차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식탁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생일은 저희끼리 외식으로 간단히 해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말에 손주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은 다 케이크 먹는데 왜 이런 거 해요? 그날 밤 이 씨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녀는 방을 정리했습니다. 손수건과 약봉지, 여벌 옷 몇 벌을 담은 가방 하나. 아침 식탁에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 가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씨는 근처 노인복지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벗도 생기고 취미도 찾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때 며느리 말 한마디에 내가 사람이 아니라 집안의 기계였구나 싶었어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나를 다시 사람으로 대하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이 사례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존엄은 크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식탁에서 조용히 한마디 보태는 말, 손주에게 건네는 음식 하나, 집안일을 돕는 손길 속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한 자녀의 집에선 그 일상조차 무너집니다. 한마디 말에 사람이 부서집니다. 아무도 때리지 않았는데 말 한 줄에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자식 집에 쉽게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은 거기서 가족이 아니라 불청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엄이 말 한마디에 찢겨지기 전에 그 문턱을 넘지 마십시오. 노년엔 위로보다 침묵이 더 잔인한 상처가 됩니다. 그 침묵과 싸우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식은 부모가 아니라 배우자 편이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아버지가 최고야 라던 자식이 결혼하고 나면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더 이상 당신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부엌에서도 거실에서도 심지어 대화 주제조차도 당신이 아닌 그들의 배우자에게 맞춰집니다. 당신이 불편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아니, 눈치채도 모른 척합니다. 왜냐고요? 자식은 이제 당신의 편이 아니라 배우자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결혼과 동시에 가정의 중심을 옮깁니다. 부부 사이의 평화를 위해선 당신의 불편쯤은 감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할 말을 삼키고 눈치를 보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배우자가 눈을 흘기면 자식은 말없이 고개를 돌리고 당신이 무시당해도 중간에서 그만 좀 하라며 상황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을 위한 중재가 아닙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싫어서 당신을 타이르는 것뿐입니다. 이 집에서 당신은 항상 두 번째 사람입니다. 자식의 시선은 언제나 배우자에게 가 있고 당신이 불편해지는 순간에도 자식은 선택합니다.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결국 당신은 자식이 먼저 챙겨줄 거야 라는 기대와 함께 상처만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묻게 됩니다. 내가 이 집에서 왜 이렇게 작아져야 하지?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 진구에 사는 71세 이화자 씨는 외동딸 부부의 제안으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딸의 말에 감동했고 사위도 듬직해 보여 마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동거 2달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하루는 이 씨가 반찬을 하느라 주방에서 사위를 마주쳤는데 인사도 없이 무표정하게 지나갔습니다. 어색하다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며칠 뒤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이 씨가 목소리를 조금 높이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조용히 좀 해줘. 오빠 뉴스 보는 거잖아. 그때 느꼈습니다. 사위는 남편이고 자신은 외부인이라는 사실을. 결정적인 일은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이 씨가 딸과 조용히 차를 마시며 사위가 날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오빠가 좀 예민해요. 엄마 계시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오래 계시는 건 좀 부담스러워 하긴 해. 그 말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며칠 뒤 이 씨는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주방 식탁에 메모를 하나 남겼습니다. 나는 딸 집에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집에 머물렀던 것 같구나.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었어. 그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딸은 며칠 뒤에야 전화를 걸어왔고 이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이제는 내 눈치 안 보고 살 거다. 지금 이 씨는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들과 자주 웃으며 지냅니다. 혼자면 외롭긴 하지만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어디냐고 말합니다. 이 사례는 현실입니다. 자식은 결혼과 동시에 배우자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당신은 그 안에서 조용히 밀려나고 우선순위에서 멀어집니다. 아무리 효자인 자식도 부부관계 앞에선 부모보다 배우자를 먼저 챙깁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당신은 끝없는 실망과 상처 속에서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자녀 집에 함부로 발을 들여선 안 됩니다. 그 집의 중심은 당신이 아닙니다. 자식의 미소를 믿고 들어갔다가 배우자의 눈빛에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당신을 지키고 싶다면 거리 두는 것이 사랑하는 가장 똑똑한 방식입니다. 그 집은 당신의 집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집은 당신이 주인인 곳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며느리와 사위는 당신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자식 위에 바쳐도 그 자식의 배우자에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당신이 애 키우며 허리 휘었던 날들, 밤새워 간호하던 기억, 학비 마련하느라 밥 굶던 사정, 그 모든 고생은 며느리와 사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단지 우리 남편의 엄마, 우리 아내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 당신은 귀찮은 존재로 낙인 찍힙니다. 처음엔 겉으로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아버님 계셔서 좋아요라고 인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론 다릅니다. 당신이 냉장고를 열 때마다, 손주에게 뭔가를 사줄 때마다, 리모컨을 쥘 때마다 작게 내쉬는 숨과 맞닿지 않는 시선은 이미 말해줍니다. 당신은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사생활을 침범한 외부인입니다. 더 끔찍한 건 이들이 당신을 대할 때 감사가 없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식사를 준비해도 우리 방식은 이런 거 아니에요. 당신이 청소를 해도 손대지 않으셔도 돼요. 매일 애쓰는 당신의 손길에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불편한 기색과 차가운 거리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당신은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자식의 배우자는 당신의 고생을 빚진 마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존재를 내 삶을 불편하게 하는 변수로 여깁니다. 그러니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챙겨주리라. 당신의 희생을 알아주리라. 오히려 당신이 오래 있을수록 더 부담스럽고 더 눈치 보게 만드는 존재가 됩니다. 무서운 건 이 모든 변화가 조용히 그리고 냉정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0세 한경순 씨는 남편과 사별 후 큰아들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들 내외가 먼저 권했습니다. 엄마, 집에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한 씨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며느리도 밝게 웃으며 반겼고 손주들도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공기는 채 2달도 가지 않았습니다. 한 씨가 반찬을 해주겠다고 나서자 며느리는 처음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요즘은 건강식 위주로 해요. 며칠 뒤엔 어머니, 저희는 식사 간단히 하는 편이라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더니 나중엔 식탁에 한 씨 몫의 수저가 빠져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실수라 여겼지만 반복되자 그게 신호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손주 생일이었습니다. 한 씨는 손수 떡과 과일, 미역국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생일은 조용히 셋이 보내고 싶어요. 죄송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그날 한 씨는 자신이 만든 음식들을 쌓아 들고 방 안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정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친정에 다녀오시는 건 어때요? 저희도 조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제야 한 씨는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며 그냥 자리 차지한 존재일 뿐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말없이 방을 정리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지금 한 씨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 밥을 해 먹고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며 삽니다. 외롭냐고요? 솔직히 말해 그 집에서 며느리 눈치 보며 지낼 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그 집에서 아들의 엄마도 아니었고 손주의 할머니도 아니었어요. 그냥 불편한 존재였죠.
네 번째 이유는 간섭이란 이름으로 버림받기 전에 멈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뿐입니다. 밥 차려주고, 청소 도와주고, 아이 챙겨주고. 당신은 단지 가족이니까, 엄마니까, 어버이니까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충고가 아니라 간섭이 되고,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도움이 아니라 참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낙인 찍히는 순간 당신은 사랑받는 부모에서 눈치 받는 존재로 곤두박질 칩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평소처럼 밥은 먹었니? 애는 요즘 몇 시에 자니? 그 옷은 좀 얌전한 게 좋겠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불편한 침묵, 굳은 표정, 그리고 한마디입니다. 엄마, 이제 그런 얘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말해줍니다. 당신이 더는 이 집의 어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의 마음은 애정이었고 배려였지만 그들에게는 침범이고 부담일 뿐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도와주고도 미움받을 때입니다. 아이를 봐주고 빨래를 해주고 쓰레기까지 버려줬는데 돌아오는 건 엄마가 그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불편하잖아요. 당신은 혼잣말을 대뇌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하지만 여기엔 잘잘못이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시대가 달라졌으며 부모의 역할도 이미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간섭이라는 이름표는 단 한 번 붙으면 절대 떼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더 보태면 잔소리, 행동 하나만 보태면 스트레스,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면 불편한 존재. 이 무너지는 감정의 골짜기에서 자식은 입을 다물고 배우자는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고개를 떨굽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노년이었나? 실제 사례입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68세 장복자 씨는 딸 부부의 권유로 함께 살게 됐습니다. 맞벌이하는 딸을 도와 손주도 봐주고 식사도 차려주며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딸은 연락이 줄었고 사위는 집에 와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장 씨가 손주에게 요즘 책은 별로 안 읽는구나라고 말한 순간 딸이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애 위축돼요. 요즘은 그렇게 훈육 안 해요. 장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뒤 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끼리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자꾸 간섭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장 씨는 며칠을 밤새며 고민하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 집을 나가기로. 마지막 날 이불을 개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 돕는다고 했던 건데 그게 간섭이었다면 더는 그럴 일 없을 거야. 딸은 울먹였지만 사위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례가 던지는 진실은 냉정합니다. 자식 집에 오래 머무는 순간 당신의 존재는 고마움에서 불편함으로, 배려에서 간섭으로 바뀝니다. 입을 열면 잔소리가 되고 손을 뻗으면 참견이라 불립니다. 단 한 발자국이면 넘어갑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내민 손이 거리감이란 말로 되돌아오기 전에 먼저 물러나야 합니다. 늦기 전에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받는 부모로 남을지 불편한 존재로 버려질지. 거리를 두는 건 외면이 아니라 끝까지 존중받기 위한 마지막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늙은 부모는 그 집에서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오래 계세요. 엄마, 아버지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는 따뜻한 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묻지도 않은 눈치가 들이밀어집니다. 조용한 식탁 분위기, 닫힌 방문, 함께 있던 소파에서 한 발짝 멀어진 자리까지. 아무도 직접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압니다. 이 집에서 나는 잠깐 머물다 떠나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자식의 집은 부모에게 머물 공간이 아닙니다. 명절 때, 병원 다녀오는 길에, 혹은 몇 날 며칠의 짧은 일정에나 잠깐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래 있으면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습니다. 그 집엔 그들만의 리듬이 있고 생활 방식이 있으며 당신은 그 질서에서 예외이자 이질적인 존재가 됩니다.
한 공간에 있지만 대화는 줄고 식사는 따로 이루어지며 문틈 사이엔 말 못할 긴장감이 쌓여갑니다. 무서운 건 이별의 사인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그만 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지만 냉장고 속 당신 음식이 밀려나는 순간, 손주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은 순간, 그리고 자식의 짧은 한숨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짐을 싼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떠나야겠다고, 이제 그만 있어야겠다고,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 곁에서 혼자 짐가방을 들고 문을 나서는 마음은 생각보다 더 쓰리고 더 차갑습니다. 경기 구리시에 사는 69세 윤명자 씨는 큰딸 부부의 제안으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사위도 예의 바르고 손주들도 잘 따랐습니다. 윤 씨는 손수 반찬을 하고 빨래를 도우며 그래도 내가 이 집의 보탬이 되겠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딸은 자주 피곤하다며 말을 줄였고 사위는 퇴근 후 거실에 앉지 않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느 날